뉴욕 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증시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금융주의 주도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양적 완화 실시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소폭 하락했습니다. WTI는 45센트 내린 배럴당 82.2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국채시장이 컬럼버스 데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도 좀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쪽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실적 기대감을 한껏 불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에 안동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은 컬럼버스 데이 휴일을 맞아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네. FOMC 의사록을 앞둔 경계감이 적용하면서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휴일을 맞이해서 주요 금융사와 기업들이 심에 따라서 주식시장 거래는 한산했고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모습이었고, 하루 뒤 발표되는 FOMC 의사록을 앞둔 관망세의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날 다우는 3.63포인트 오른 11,010.11, S&P 500은 0.15포인트 올랐고요. 나스닥은 0.42포인트 오른 2,402.33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상승세가 쭉 이어졌다면 우리 증시에도 좀 도움이 됐을 법도 한데 일단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주요 지수에서 나왔던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날 인텔과 구글, JP모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보합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다른 은행주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1분기 배당금 상향 관측 재개에 1.1%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관련 M&A 관련한 그런 뉴스가 나왔고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진보리가 매각이 됐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예, 이날 미국 의료업체 진보리는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주당 65.4달러에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에 20% 폭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인수 가격은 지난 8일 마감가에 24%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네. 그 밖에도 뉴욕타임즈도 꽤 올랐고, 앞에서 말씀을 살짝 해 주셨는데,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예, 인텔과 구글, JP모건, 이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실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제 조금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좌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주스에 팔라는 어떤 코멘트들이 좀 나오면서 미리 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향후 주가를 전망을 했을 때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은 미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과 다음 달 있을 중간 선거에 대한 세제책 연장이라는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냐. 네. 그런 시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막판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강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올해 이제 4분기를 맞이했고 이 내년을 또 준비를 슬슬 해야 될 텐데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왔는데 어떤 소식이죠? 예, 미국 경제학자들 단체인 전미 기업 경제학회가 네. 미국 경제 전망이 정부의 부양책 효과 반감과 높은 부채로 인한 소비 지출 억제 등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내년 미국
평균 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조사 때 3.2% 성장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고요. 경기 팽창 지속에 대한 신뢰는 변화한 게 없지만 최근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는 그 여름철 경제 지표들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그 전미 기업 경제학회는 연방 정부의 적자 폭을 가장 우려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두 번째로 우려하는 부분을 실업률로 잡았습니다. 내년 말까지 9.2%로 낮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요. 네.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로 내년 주택 가격이 1.2%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또한 그 고용 시장과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인해서 소비 지출도 계속 취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좀 내년에는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는 실업률과 재정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기구들이 계속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예, 그 대부분 선진국과 그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그 둔화세로 진입함에 따라서 네. 세계 경제 역시 이미 둔화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그 OECD가 밝혔는데요. 이 OECD 33개 회원국의 경제활동 선행지표인 그 복합선행지수가 7월 103에서 8월 102.9로 하락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 지난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8%로 높였지만 내년엔 또 4.2%로 낮추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10.5에서 9.6%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봤는데 유럽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유럽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금융주 쪽으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이날 그 유럽은 미 고용 보고서 부진으로 인해서 그 패드가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영국은 14.79포인트 오른 5,672, 프랑스는 5포인트, 독일도 17포인트 오른 6,309.51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유럽 증시는 그 다우가 11,000포인트 선을 상회한 효과로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이날 그 유럽이 주 원인은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실시 가능성이고, 이로 인한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인데요. 이날 그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금융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1.97, ING 그룹이 0.3, 이렇게 올랐고요. 영국 온라인 베팅 업체 레드브룩스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불어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2.3%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노르웨이의 비료 업체, 그다음에 스위스의 농업 기업인 신젠타 등이 2.4, 1.5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는 그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10% 상향 조정하면서 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장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 잠시 반등을 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또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금값은 또 올랐네요. 예, 이날 달러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 하락세가 바닥이 아니냐는 분석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달러는 유로당 1.387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0.25센트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배럴당 45센트 내린 82.2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하지만 나머지 여타 상품에는 상승을 했는데, 이날 금값이 온스당 9.10달러 상승한 1354.40에 마감하면서 금값이 최근 1개월 남짓 동안 15번에 걸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은 1.1%, 구리도 0.4%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오늘 밤 있을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됩니까? 예, FRB 추가 부양 실시 여부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밸런스라는 금융정보지가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경제가 또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준이 추가적인 대규모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가 180도 바뀌지 않는 한 추가 양적 완화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의 5천억에서 1조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원화 강세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동이 되면은 또 한국 원화가 1,050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예, 현재 4분기 세계 경제의 양대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네. 다들 IMF 회의 때나 이런 세계 경제은행 회의 때 환율 전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미국 추가 양적 완화 정책 가능성과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절제, 이 두 가지의 이벤트가 현재 4분기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이제 미 달러 가치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이 환율 전쟁을 촉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으로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G20 정상회의 때까지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떤 합의나 환율 전쟁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다시 대공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과거 우려, 그런 모습도 이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G20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트지는 양상의 한국 경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치명적인 침체 요인이 되지 않을 걸로 전망하는데요. 현재 이 미중 간의 환율 분쟁은 아시아 기타 주요국의 통화 강세를 유발하게 되고, 네. 특히 이제 2010년 들어서 OECD 가국 가운데 가장 양호한 경제 성장과 09년에 이어 300억 달러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한국 경제로서는 원화 가치의 상승 압력 확대라는 이 상당히 좀 위기에 좀 처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네. 현재 이 종전 같으면 원화 가치 급등을 끄려는 현 당국의 보지 않는 시장 개입을 통해서 원화 가치의 상승을 억제하겠지만, 현재 11월 G20 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입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원화 가치의 상승은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걱정을 하면서 환율 갈등을 G20 전에 좀 해결을 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이 정치 논리까지 발전한 그런 환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기업 실적 발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프리뷰를 해주시죠. 예, 오늘 밤에는 인텔이 있습니다. 일단 인텔은 이전치 0.33달러였고 예상치 0.5달러인데, 현재 IT주의 부활이 인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IT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인텔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네. 글로벌 IT 업종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부분이고, 국내 시장도 이제 인텔 효과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또 갈림길에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인텔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만큼만 짓게 된다면, 네. IT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단 2000년 이후 인텔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상관계수가 평균 0.5가 넘는데요.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
영역에 상당히 좀 인텔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에선 인텔이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사전 액션이 주가에서 조금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LG전자 주가 흐름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국내 업종에는 미치는 여파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현재 IT에 대해서 전망치가 네. 실제 이 인텔이 실적 전망치만큼 나와서 주가가 오른다면 네. 국내 IT 업종에는 바로 100% 영향을 줄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이 미국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좀 틀려질 텐데요. 미국 시장이 만약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재나 산업재 쪽으로의 어떤 랠리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네. 이 IT 업종인 인텔이나 기타 미국의 IT 업종 회복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업종이 조금 최근 부진한 IT 업종으로 바뀔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 어느 부분이든 오르게 되어 있지만 네. 국내 시장에서는 미치는 영향 강도가 업종별로 틀려지기 때문에 네. 일단 IT가 오른다면 추가 1900포인트 안착과 추가 상승을 IT가 주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조금 선침의 입장에서 국내 IT 업종에 대해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 미국의 나스닥이나 추가 흐름을 봐서는 네. 국내 이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그리고 여타 삼성전자나 삼성 SDI 기타 이런 IT 업종들이 분기 바닥권에 다가온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적 우려하는 부분도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선침의 차원에서 분할 매수하는 부분은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4, 4분기나 내년까지 해서 이 애플이 전망하는 매출치 상향 등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네. 분할 매수 선침해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후 과장과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SN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네네. 일제히 상승은 했는데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왔어요. 예. 네,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증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네. 미국 시장과 연관지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어제 19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19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네. 물론 큰 폭의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탈을 하지 않았는 견조한 조정이라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종목별로 보시면은 조금 크게 좀 하락을 했었던 장중에 물론 네네. 크게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불안감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어제 그렇죠.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좀 이렇게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한 번씩 가담을 해보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1900포인트가 넘어오면서부터, 물론 개인들은 그전부터 좀 별로 사지는 않았지만은, 네. 외국인 쪽에서 많이 사주면서 1900포인트까지 왔는데, 지금 개인들은
주식을 조정을 좀 받으면 사야지 하고 계속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 지금 1900포인트까지 그냥 사보지도 못하고 이제 올라온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은 좀 보여지는데요. 네. 어제 특히 외국인 쪽에서는 다시 좀 매수의 강도를 좀 강하게 좀 가지고 왔었지만 네. 어제 기관 쪽에서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힘싸움에서 기관이 외국인을 좀 이기지 않았나. 네. 예,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특히 종목별로 IT 대형주인 지금 하반기 때 과연 4분기 때 IT가 올라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에서 어제 뭐 단기 악재로 나왔던 LG 디스플레이와 하이닉스가 장중이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한번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지금 섞여 있는데 네. 오늘 뭐 저녁에 있을 미국 인텔 실적 이런 실적 계기로 해서 IT 업종이 좀 반등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시작을 좀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측을 좀 하겠습니다. 네. 기대뿐만이 아니라 좀 소망도 담겨 있는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투자처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기관 내에서도 연기금이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 지금 뭐 연기금들은 꾸준히 올해 들어서 좀 매수를 좀 많이 했었지만은 네. 연기금까지도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어제는 전체적인 기관이 다 매도를 좀 하는 그런 그렇죠. 포지션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좀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3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는 거는 네. 어제 매도 물량이 상당했다는 좀 시장 판단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1900포인트가 1850포인트를 넘으면서 펀드 환매 물량이 좀 줄어들지 않나 네. 이런 시장 기대치는 있었지만은 1900포인트가 다시 넘어오면서부터 펀드 환매 물량이 좀 시장이 강하게 출회가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펀드 환매에 대한 여기서 1900포인트에서 시장이 약간의 횡보를 보이거나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특히 좀 제일 안 좋은 거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펀드 환매 물량이 다시 한번 크게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쪽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이 좀 보여지면서 펀드 환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그런 시장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간 조정도 좀 짧게 가면서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빨리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를 지금 네. 시점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추세를 한번 만들어가는 게 좋겠지만은 분명 변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금통위 회의도 있고요. 옵션 만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파생 쪽, 네. 파생 시장 쪽에 매매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선물은 지금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풋옵션 쪽에서는 지금 풋옵션 매수를 해놓고 콜옵션을 좀 매도를 하는 옵션 쪽에서는 하방 쪽에다가 약간의 좀 매팅을 좀 해놓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이번 만기일에는 그렇게 시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아니고 옵션 만기일만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장 영향은 클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1900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나머지 파생 쪽의 시장보다는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매수 강도가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기간 쪽에서 계속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쏟아낼 텐데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과연 받아낼 수 있는지 이게 오히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재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순환매도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관심을 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또 사그라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투자 전략 짜기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예, 지금 네. 뭐 계속 지금 이어왔던 자동차 업종은 지금 계속 살아있는 반면에 네. 같이 지금 추세를 만들었던 화학이나 조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의 단기 조정 특히 화학 쪽은 단기 조정이라기에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학 쪽은 이제 상승 추세 업종에서는 약간 탈락이 좀 된 듯해 보이고요. 네. 조선 업종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물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해주면서 추세속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선주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네. 특히 뭐 건설이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건설이 상승 추세도 상반기 때부터 계속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또 오히려 더 세게 올라옵니다. 자동차 다음으로 가장 강한 업종이 건설업종 아닌가 할 정도로 네. 건설업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PF 관련해서 물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나면서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오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네. 지금 최근에 PF 쪽 관련 연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물론 또 다른 루머인 중견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시장에서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터졌을 경우에는 건설업종에 대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건설업종은 이제 이익이 나신 분들은 좀 이익 실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들어가시는 타이밍을 잡는 이런 분들은 이런 악재들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네. 천천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건설업종에 대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완성차 업체 그리고 또 부품 업체 어느 쪽이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은 자동차 업종 테마 자체가 워낙 살아있기 때문에 네. 굳이 구별을 하지 않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한국이랑 EU랑 FTA가 지금 체결되고 나서 동반 이익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 섹터에 대해서는 네. 워낙 EU랑 FTA가 체결이 된 부분들이 이익 메리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물론 코스닥의 너무 개별 종목에 대한 이런 종목 접근 쪽보다는 네. 완성차 대형주나 아니면 부품 쪽 대형주, 네. 거래 쪽 대형주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폭들 이런 것들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쪽으로는 자동차 섹터는 구별하지 마시고 완성차든 부품주든 한 번씩 담아가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네. 매매 포트폴리오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추세를 만들어왔던 자동차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담을 하느냐, 아니면 좀 조정이 생기고 가담을 하느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나타나요? 예, 지금은 지금 기다리는 시점에서 만약에 자동차 업종이 기다리는 시점이 조정이 왔다. 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추세가 업종 자체가 추세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기다리시기보다는 갈 때 빨리빨리 따라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지 않나. 네. 종목들이 제가 화학 쪽이 추세 상승 추세 업종에서 탈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전에 화학 쪽이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 지금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종목을 찾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상승 추세에서 탈락이 됐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종목이 조정이 왔다고 해서 지금 잡으면은 추세 하락으로 바뀔 수 있는 포인트에서 잡아가지고 내려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크게 온 업종을 기다렸다가 사기보다는 종목이 가는 업종에서 네. 빨리빨리 좀 붙으셔가지고 네.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열된 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좀 많이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드는데. 그렇죠. 물론 너무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불안한 감이 없는 거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예. 많이 들어가시기는 아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고 상승 네. 추세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비중은 충분히 좀 담아가셔도 그렇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는 않는 네. 예,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업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장중의 변동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별로 장중에 막 5% 대형주들 중에서 5% 이상의 낙폭이 나오는 종목들이 어제도 좀 보였습니다. 네. 물론 시장 지수는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은 종목별로 이렇게 크게 깨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빠른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실적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가 됐는데 네. 실적은 기대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이면서 그리고 기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종목들이 좀 크게 좀 조정을 좀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바닥을 좀 받쳐놓고 한 번씩 매수를 좀 해보셔도 네. 그 대신 손절폭을 좀 낮게 잡아놓고 너무 많이 깨지면 안 되니까 손절 라인을 근처에 빨리 잡아놓고 이런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사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자동차 업종을 따라가기 부담스러우신 이런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네.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지는 않는 그런 운용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모멘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 가격, 손절 가격을 정하는 게 천차만별이겠죠. 네. 그렇다면 손절가
몇 퍼센트 정도로 놓고 시장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상승 종목에 얹었을 경우에는 뭐 한 5% 이상의 네. 손절 라인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을 때는 5% 이내에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추세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낙폭이 좀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네. 이게 바로 바닥이 아니어서 바로 조금 더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손절 라인을 좀 낮게, 좁게 좀 잡아놓고 네. 빠른 손절매를 좀 하셔야지 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을 잡아야지 칼날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유념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업종, 관심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뭐 실적은 기대가 되는데 단기 낙폭에 대해서 제가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네. 뭐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8만 원 정도에 있다가 지금 거래가 한 3일간 터지면서 한 10%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71,200원이 나왔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기관 쪽에서 한 150만 유 가까이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네. 단기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뭐 사상 최고치가 좀 예정이 되고 있고 2010년도에 순이익으로 지금 흑자 전환으로 지금 순이익이 진행 중이고 지금 추세적인 환율 하락과 그리고 여객수의 증가세가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빠진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4분기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섹터가 좀 좋지 않을 거라는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물 수요가 좀 좋지 않을 거라는 기후가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화물 수요는 충분히 여객 수요 부분에서 커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기조적인 환율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면은 환차소 부분에서도 영업이익 개선폭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도 과대했고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는 이런 대한항공을 지금 좀 한번 사 보시면은 어떨까 하고 이번 주는 제가 대한항공을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71,200원 나왔는데요. 오늘 뭐 71,000원 이하권에서는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낙폭이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만은 손절 라인을 제가 상당히 좀 좁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전저점이 유지하고 있는 69,000원권 그렇다면은 제가 손실폭을 3%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3%요? 예. 네. 지금 손절 라인은 손실률은 한 3%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매물대가 유지하고 있는 76,500원권 매물대 바닥이 좀 되고 있는 목표가는 76,500원 정도로 제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시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폭은 컸지만은 이게 만약에 그 전에 두 번의 저점을 찍었던 69,000원권이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은 더 가능할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69,0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은 바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을 한번 살펴봤어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분명 또 있더라고요. 기관 예. 쪽에서 매물이 어제 그리고 또 그 전날 많이 나왔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기관 쪽에서는 자기들이 뭐 종목을 선정을 해서 판다기보다는 악재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해서 물량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뭐 대형 IT 종목들을 던지는 거 보셨으면은 좀 아실 텐데 네. 판매 물량에 대한 금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래도 활성화가 좀 돼 있고 네. 금액도 좀 큰 종목들을 던지다 보니 이틀간 한 150만 주 정도의 물량이 아까 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50만 주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던지기에는 이제 뭐 여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뭐 이 종목을 나머지 더 들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이 종목을 굳이 뭐 더 던지면서까지 종목을 뭐 밑으로 빼지는 좀 힘들어 네. 보이지 않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한번 제가 하면서 네. 이번 주는 대한항공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기관의 매물이 그동안 좀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그 양상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러 약세로 원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과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린 채권과 주식 매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해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 조치를 1년 반 만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해만 주장하면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 것이라며 G20 회의 전까지 환율 문제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흥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조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사퇴를 수습할 것이라며 조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정부 정책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미국의 피터 다이아몬드 MIT 교수와 델 모텐슨 노스웨스턴대 교수, 영국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 정경대 교수 등 3명에게 공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뭐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아 전체 이제 외환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과 외국인들이 이른바 좀 환테크 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소식입니다. 네. 뭐 원리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네. 이제 외국인이 이제 그들로서는 이제 싼 값에 원화 자산을 사들이는 거고요. 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좀 비용을 아껴서 이 해외에서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을 좀 대폭 확대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채권 쪽을 보면은요, 이제 7월 이후에 외평채 발행 건수가 모두 34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네. 지난해 외표채가 34건 발행이 됐으니까 지난해 전체보다 이제 올 들어 석 달간 발행 수가 거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쪽에서 하반기 이후에 이제 거의 뭐 9조 원 넘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서 순 매수를 한 데 이어서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19조 원 넘게 현재 지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전문가들은 이러한 좀 역방향 환테크가 앞으로 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뭐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탈피를 위해서 이 통화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지금의 좀 뭐랄까 달러 약세가 좀 계속될 상황이 앞으로 좀 계속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네. 원화를 비롯한 이제 아시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좀 달러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국내건 해외건 투자자들이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진국 시장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 자금이 이머징 마켓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기제까지 우리나라로의 좀 많은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 선봉에 외국인들이 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 시장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할 때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좀 변화가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이제 외국인과 뭐 국내 기업 모두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뭐 결론은 한쪽으로 모아집니다. 어떤 쪽이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외화 자산이 국내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정부가 급증하는 외화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서 현재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이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 조치를 좀 폐지하겠다.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네. 지난해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데요. 네. 당시만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정반대였죠.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외화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는 타이밍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세금도 깎아주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역전이 됐죠. 지금은 외국인들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외화 자금이 좀 달갑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굳이 세금까지 면제해주면서 자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좀 생각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이제 국회 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외국인 채권 투자 시 원천징수세를 이 면제한 조치를 좀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네. 뭐 금융위 소관 사항이 아니기는 하지만 관계부처가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과도한 외국 자본 유입과 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아주 미시적으로 보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좀 추가적인 자본 유출입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원인,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환율입니다. 환율이기 때문에 정부도 대책을 선뜻 내놓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조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면제해줬던 세금 14%를 다시 붙이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뭐 불과 1년 전에 정부가 내놓은 조치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다라는 측면이 있겠고요. 네. 일단 뭐 전문가들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정부의 부담스러운 조치를 펴서라도 좀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환율을 자연적으로 방어를 하려는 전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여러 이제 뭐 개발도상국들 특히 뭐 태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로 이제 금융거래세를 뭐 2배 가까이 올리는 네. 등의 방식으로 이미 뭐 환율 조정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실제로 뭐 이런 제도들을 도입은 안 하더라도 뭐 어제 외환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정부의 언급만으로도 이미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정부의 일종의 뭐 구두 개입이라면 구두 개입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상황입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올 11월 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는 의장국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환율을 중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환율을 좀 건드리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석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정부로서는 직접적으로 좀 환율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각들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네. 책임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이 환율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워싱턴에서 열린 이 IMF 총회에서 이 환율에 대한 이 정상들의 재무장관들의 합의 사실상 이제 실패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중재자가 되겠다. 이렇게 자임을 하는 이제 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이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각국이 제출한 거시경제정책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환율 문제를 포함을 해서 의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밝혀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이렇게 좀 환율 문제 등의 정책에서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또 자국의 이해만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고 네. 결국 세계 경제를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좀 몇 가지 현안을 포함해서 네. 좀 각국이 자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좀 세계 경제라는 입장 틀에서 좀 생각해 줬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G20 전까지 환율 문제를 합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좀 네.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네. 뭐 앞으로 이제 한 달이 딱 이제 오늘로서 이제 한 달이 남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사실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중재안을 내야 되고 좀 네.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경제를 넘어서 정치 쪽까지도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참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랑찬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은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랑찬 이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귀국 후 처음으로 이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조직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사퇴를 수습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러나지 네. 않겠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출근한 로비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신한금융지주 3인방의 동반 퇴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혼란기에 동반 퇴진하는 거는 쉽지 않다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 스스로가 신상훈 사장에 대해서는 나가라라는 네. 입장을 했기 때문에 신상훈 사장은 나가고 자신은 나가지 않겠다. 네. 이러한 쪽으로 좀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금감원으로부터 논란이 된 차명 계좌건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 이제 밑에 시킨 것이기 때문에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본인의 책임은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이제 신한금융지주 사태의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11월 이 신한은행 종합감사에서 다 들여다본 다음에 네. 적절한 책임 문제를 거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서 뭐 신상훈 사장이나 이백순 행장 등 이른바 빅3의 책임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편 이제 라 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뭐 공식적으로 업무를 본 다음에 어제 바로 다시 또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좀 해외를 들락날락하는 모습 결코 좋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여준 건데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과 이 은행 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깊어지는 골이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운찬 회장의 징계 수위에 따라서 또 이번 사태의 추이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3명이나 발표가 됐다고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노동시장 연구의 정통안이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자들에게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이 피터 다이아몬드 미국 MIT대 교수고요. 또 한 명은 네일 모텐슨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또 이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자상으로 수상이 됐습니다. 네. 뭐 이제 3명이나 수상을 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실업 위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낸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벨상이 주목을 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좀 전 세계적으로 실업 대란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이 현재 지금 각국의 현안이 된 상황에서 이 늘 좀 노동시장 전문가들 연구해온 공로를 좀 노벨위원회가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또 사회보험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모형을 찾아냈는데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이 학계의 평가고요. 또 몰테슨 교수와 이 피사리데스 교수 같은 경우는 매칭 이론, 이른바 좀 실업자의 구직 활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자리 정보에 대한 불균형 문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크게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터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가를 바로 이 피사리데스 교수와 모테슨 교수가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다. 매칭 이론으로 설명을 했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보의 불완전성이 실업률 결정에 미치는 영향, 또 경기 순환선상에서 이 노동시장과의 관계 등을 연구를 해서 이 노동경제학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두로서 좀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위원회에서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쌤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분명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그다지 깊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약간의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쌤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